그렇다면 그 은퇴 시에 그 어느 정도 그게 또 자산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 당시에 그럼 자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되셨는지. 사실 그분도 제가 난 이제 은퇴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자산 규모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접고 내려왔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4억 조금 넘게 4억 정도? 네, 가지고 음? 제주로 갔어요. 이제 특히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보증금이나 이런 걸 빼고 그거를 다 한쪽으로 뭉쳐가지고 주식계좌를 뭉쳐서 그렇게 내려왔던 거거든요. 당시에 또 결혼을 하셨죠? 네네, 결혼 지금 이제 8년 차 됐어요. 같이 와이프 아내분하고 같이 다 네, 내려가신 아내랑 상황이었고. 이제 키우고 있는 강아지랑 같이. 아내분은 걱정 안 하셨어요? 와이프는 싸웠을 네. 것 같은데. 걱정보다는 네. 더 지쳐 있었어요. 힘들으셨구나. 약간 이제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 네. 이제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와이프 같은 경우에 저보다 조금 더 일찍 회사를 그만뒀거든요. 한 2년 차쯤에 회사를 그만두고 그때부터 뭐 사업도 하고 스타트업에서 일해보기도 하고 이제 계속 다양한 이제 시도를 하다가 에이전시를 차렸었는데 에이전시를 1년 정도 하고 나서 몸이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이제 야근도 많이 하고 이제 본인이 이제 사장이다 보니까 그렇죠. 본인 사업장이니까. 몸으로 이제 갈아 넣는 거죠. 네. 그래서 와이프가 키가 168인데 체중이 40kg 초반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와이프도 굉장히 이제 이런 심적으로나 체력적으로 힘들던 상태였고 저는 상대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직장 생활이 이제 마음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훨씬 나은 상황이긴 했었는데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우리가 1년 아니 뭐 반년이든 1년이든 쉬면서 건강만이라도 회복해서 돌아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훨씬 더 지나서 뒤돌아봤을 때 전혀 이제 아쉽지 않은 선택이나 시도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와이프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해가지고 그래 그럼 한번 같이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주도에 내려갔던 거죠. 작가님 같은 경우 은퇴 당시에 그 금액이 4억 정도 있으시다고 하셨어요.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그렇게 마련을 하신 거죠? 일단 기존에 이제 투자하던 자금이 좀 있었고 좀 결정적이었던 게 이 수도권에서 살 때의 주거비를 제가 이제 그 보증금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거기에 이제 투자금에 엎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한 게 약간은 그 전에 제가 이제 투자를 해왔고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믿고 했던 거죠. 네. 예를 들어서 판교에 살 때 제가 보증금도 억대였고 월세도 그 100몇십만 원 정도 됐었는데 이거를 제주에 연세를 했을 때의 그거를 이제 1년으로 나눠보고 보증금이랑 해보고 계산을 해봤을 때 투자 소득으로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배당을 주는 주식에만 넣어도 월에 추가 소득은 이 정도 나오겠다. 그럼 그거를 이제 제주 생활에서의 월세에다가 마이너스해서 치환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봤더니 제가 계산했을 때 주거비가 한 25분의 1 정도 절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내가 한번 질러볼 수 있겠다. 그런 계산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다고 했어요. 제주도는 얼마나 해요? 월세가? 지금 좀 올랐어요. 지금 올랐어요? 제가 갔을 때보단 조금 오르고 있는데 네. 보통 저렴한 건 한없이 저렴할 수 있고요. 그냥 일반 뭐 아파트나 평균 보통? 수도권의 그 구축 말고 신축 아파트에서 사는, 그러니까 신축이라고 했을 때 뭐 5년 이내? 네. 이런 데서 살 수 있는 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면은 연에 1000에서 2000? 1000에서 2000만 원이요? 네. 보증금 수준도 비슷하잖아요. 보증금도 1000에서 2000. 보증금이 그거밖에 안 돼요? 네. 그렇구나. 그게 좀 크죠. 그래서 그러니까 깔고 앉는 돈을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만약에 제가 부동산 투자를 굉장히 잘 한다고 하면은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집을 사서 거기에 깔고 앉으면서 버텨서 수익을 내는 방법도 택할 수 있었을 건데 저는 이제 주식을 계속 하다 그렇죠. 보니까 약간 부동산으로 내가 주식 이상의 초과 수익을 내는 거에 대한 자신이 없기도 했고 그리고 잘하는 걸 집중해야지 좀 더 성과가 좋을 그렇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주식 쪽으로 좀 더 남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무모해 보일 수도 있는 이제 시도를 했던 거죠. 아, 그럼 부동산 공부도 시작을 하셨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경매도 좀 배우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는 재테크 입문은 그러니까 실제 투자는 결국엔 못했어요, 부동산을. 돈이 없어서. 부동산은 어쨌든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처음 공부를 할 때는 경매부터 했었어요. 아, 책도, 부동산 책도 굉장히 많이 봤었고, 부동산 책을 한 50권을 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주식 책은 그 뒤로 한 200권 정도 읽었는데, 부동산이나 예를 들어서 뭐 부자 학개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부자 관련, 재테크 관련. 그런 책들도 굉장히 많이 보면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부자가 된 분들은 부동산의 비율이 훨씬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저도 부동산으로 시작을 했고, 경매를 시작하게 된 거는 어떻게 찾아보다가 이제 책도 보게 되고, 그 팟캐스트 중에서 그 당시에 이제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팟캐스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듣다 보니까 경매 학원을 하는 원장 선생님이 거기에 패널리스트로 계셨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저는 약간 공감이 가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분이 서울에 올라와서 경매 학원을 열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학원에 찾아가서 그 경매 학원도 다녔었어요. 아, 강의도 들으시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물건 분석하는 것도 조금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등기부등본 떼가지고 어떻게 가서 입찰하고 이런 것까지 배웠는데 투자를 할 돈이 없었던 거죠. 아, 아, 실전을 실질적으로 낙찰을 받거나 이렇게까지는 네. 진행을 못 하신 분이네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제가 그러니까 투자로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많아봤자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그걸로도 경매를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리스크가 큰 그렇죠. 경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어디 우리가 정말 잘 모르는 동네에 원룸을 이제 입찰을 받아야 되고, 그걸 가지고 투자 수익률을 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무섭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경매 같은 경우는 명도라든지 그런 네. 것들도 결국에는 내가 직접 손을 부딪혀서 써서 해야 해결을 되는 해야 거죠.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저도 약간 그 간이 작아가지고 그런 사람 대하고 이런 걸 잘 못해서 그게 좀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금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경매 쪽은 이제 공부는 해봤지만 실전은 못 해봤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경매학원 원장님이라든지 다른 이제 재테크에 대해서 저보다 좀 더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듣다가 보니까 그 덕분에 주식으로 이제 입문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이제 파이어족으로 생활하고 계시는데 지금 제주도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지금 한 달 뭐 생활비는 보통 어느 정도 쓰세요? 제가 제 책이나 이제 다른 이제 제가 뭔가 강의를 해드리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통제를 통제력을 잘 발휘해서 잘 트래킹을 하면서 사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도전이 저도 그랬던 시절이 많으시군요. 있었어요. 막 쓰나요? 네, 근데 요새 좀 약간 먹고 살만 하시니까 또 약간 나태해지더라고요. 네. 사실 그 부분은 저도 아직 숙제이긴 해요. 사실 직장 생활을 벗어나는 순간 내 소비의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트래킹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새는 저 사실 잘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미니멈 많이 안 쓰게 되면 한 250, 300? 많이 쓰면 한 4, 500? 그 정도 생각 같아요. 오, 생각보다 많이 쓰시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아주 제가 왜냐면 근데 말은 지금 저자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 생활에 익숙해졌고 또 네네. 다른 현금 흐름이나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은 좀 그 씀씀이가 좀 늘어난 거지 초반에는 아니셨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도 좀 중요한데, 우리가 뭐 은퇴, 백수로 한번 살아본다 그랬을 때 뭐 휴직이 됐든 아니면 진짜로 자산이 많아져서 은퇴를 했건 했던 그 첫 번째 해에는 이게 잘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나 어떤 안정적으로 수입이 있었던 상태에서 살았던 관성 때문에 처음부터 바로 내가 백수로서 어떤 철저하게 자기 통제를 해서 소비를 하겠다, 그게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첫 해에는 쓰고 싶은 대로 썼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가 이제 2020년이었는데, 2020년이 넘어가면서 모두가 알고 있는 코로나 이제 사태가 터지면서 증시도 이제 그렇죠. 3월 19일까지 엄청나게 폭락을 했어요. 네. 그때 그 3월 말부터 한 6월까지는 제가 그 철저하게 긴축 정책을 펼치고 아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일이 터지면서 제가 비자발적으로 제가 원래 세웠던 매뉴얼을 지키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셨구나. 그때 이후로 계속 지키시나요? 아니요. 조금 늘어났다고 아, 하잖아요. 또 지금 살만해지시니까. 반등하면서 또 다시. 네, 약간 나태해졌습니다. 아, 네. 주가와 이제 이렇게 같이 흐름을 하네요. 생활비가. 네. 그 주식적인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없잖아요. 네, 그쵸. 네. 네. 근데 그런 네. 부분은 있어요. 이걸 한번 겪고 나니까 다시 만약에 위기가 있어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붙었어요. 경험도 경험이- 있으니까. 네, 네. 네. 근데 지금 기존에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쪽에 살고 계시다가 이제 제주도로 이제 거주지를 옮기셨는데 왜 제주도를 선택을 하신 거죠? 그것도 제가 이제 지금 최근 3년의 인생을 4년 전에 단 1%도 예상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제주도라는 걸 선택한 것도 되게 우연한 기회였었는데 제가 원래 판교에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 회사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었어요. 그 전에 한 두어 번 정도 이직을 하고 진짜 내가 앞으로 열심히 잘 다닐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회사에 살았었는데 좀 더 가까이 회사에 살기 위해서 제가 광교에 있었는데 광교에서 판교로 이사를 갔었어요. 근데 판교로 이사를 가는 과정에서 제가 너무 서둘러 가지고 집을 잘 안 보고 좀 이제 그 단점들이 있는 집에 성급하게 이사를 들어간 거죠. 계약을 너무 성급하게 해가지고 일단 그 위치가 경부고속도로에서 이제 분당으로 진입하는 바로 거기 도로변에 있어가지고 뒤쪽 창문을 열면은 소음이. 먼지. 소음도 있고 그 먼지도 네. 네, 반나절만 열어놔도 이렇게 바닥에 막 먼지가 쌓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책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와이프한테도 너무 미안했고 그 당시에 와이프는 을지로로 출퇴근을 하고 있었는데 제 회사에 좀 더 가까이 가겠다고 무리하게 이사를 했는데 그 집이 원래 살던 집보다 이제 안 좋은 점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이제 저의 자신도 좀 만족스럽지가 못해가지고 약간 뭔가에 홀린 듯이 이사를 가자마자 다른 집을 막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위례는 어떨까? 뭐 아니면은 어디 저기 그 동작 이런 데는 어떨까? 저 김포는 어떨까? 인천은 어떨까? 제가 인천의 그 하늘도시 그쪽 집을 막 찾아보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영종도. 네. 네. 와이프가 그걸 보고 약간 폭발한 거예요. 지금 이사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잘했든 못했든 간에 왜 다시 또 다른 데 갈 거를 생각하고 있냐고. 그러면서 와이프가 홧김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디 제주도라도 갈 거 아니면 그거 좀 하지 마!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게 아이디어를. 제주도? 그래가지고 제주도 그래, 한번 그거야. 찾아보면서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 손품을 팔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생각보다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찾은 데는 서귀포 신시가지라는 데였는데 일단 이제 로드뷰를 쫙 이제 제가 그 온라인으로 이제 한 바퀴 돌아서 드라이브 한 바퀴 했어요. 근데 이 정도 도시 인프라면은 저희 예전에 이제 광교나 이런 데 살 때랑 비슷한 것 같고 아파트도 뭐 2016년에 지었으니까 비교적 새 아파트고 네, 뭐 이마트 있고 뭐 스타벅스 있고 괜찮은데? 그래가지고 와이프한테 이제 이걸 쓱 보여줬어요. 근데 그 당시가 이제 와이프가 멘탈이 제일 나갔을 때여가지고 이제 그 약간 솔깃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게 2018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 해 여름에 같이 제주로 이제 휴가를 갔습니다. 휴가를 가서 8월쯤이었는데 제주 그쪽 동네도 가보고 뭐 다른 데 좀 가보고 여기 가봐서 마음에 들면은 한번 살아보자 그랬는데 그 휴가를 간 그 주에 이제 연세 계약을 하고 돌아왔어요. 이사를 오겠다.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제주도는 연세죠? 네. 그죠. 월세가 아니라. 네. 1년치를 이제 선불로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은퇴 이후에는 보통 어떻게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것도 요 최근 3년이 되게 다른데 첫 해에는 그때는 투자 성과도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말고는 솔직히 한 게 없어요. 유튜브는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 올렸었는데 그 영상 제작하는 시간 외에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돌아와서 점심 먹고 낮잠 좀 자고 그리고 또 일어나서 또 놀다가 그렇게 해서 한 1년을 보냈던 게 지금 생각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왜요? 대부분은 그걸 위해서 은퇴를 꿈꾸시는 그러니까.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약간 자산 규모와
그 지속 가능성의 메커니즘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뭐 그 월세 소득이나 주식으로 치면 배당 소득이나 이런 걸로 내 1년 생활비가 완전히 커버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한다는 거는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일단 규모가 크지 않았잖아요. 다른 어떤 최소한의 시간 투여를 해서 내가 뭔가 더 이제 용돈이라도 벌 수 있는 거를 찾으면 좀 더 나았었을 것 같은데, 1년 차이는 그냥 그 당시만 해도 휴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돈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년치 연봉과 내 1년치 시간을 교환하자는 어떤 컨셉으로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신나게 놀았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너무 좋으니까 마음이 바뀐 거죠. 내가 이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다면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어. 그랬는데 이듬해 이제 코로나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생존하기 위해서 그때는 또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한 3월부터 6월까지는 저도 제가 어떻게 그런 기질을 발휘했는지 약간 신기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찾아보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 디자인 전공하고 미대에 나왔기 때문에 동네에 있는 펜션 사장님이 미술 배우고 싶다고 해가지고 수채화 이런 거 과외도 해주고, 그 다음에 저 다니는 헬스장에서 홍보 영상을 찍고 그랬었는데, 필요하지도 않은데 제가 만들어 드릴까요? 그래가지고 만들어 드리고, 적극적으로. 네. 그러다가 클래스 101도 시작하게 됐던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뭔가 출근이 아닌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팔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지난 5년 동안 한 게 주식 공부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주식 공부한 걸 팔아보자. 그래서 이제 그 공부한 경험을 이제 커리큘럼화해서 한 2달 반 정도 정말 빡세게 만들었어요. 정말 열심히 진짜 새벽에 일어나서부터 스크립트 쓰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걸 한 2달 반 정도 해서 이제 그 클래스 101에 납품을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은퇴를 했다고 해서 그냥 빈둥빈둥 노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누군가가 시켜서 해야 되는 일을 했다면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직접 찾고 주도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찾아가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부분인 것 같네요. 일을 하지만. 네.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자산이 아주 풍족한 상태에서 은퇴를 하셔도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쉬기 전에는 그 쉬었을 때의 막대한 그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트레이닝이 안 된 상태거든요. 맞아. 결국 그 시행착오는 다시 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그런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정말 진짜 큰 자산가가 돼서 은퇴를 하셨는데 너무 심심해서 못 견디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그 시간을 여유롭게 써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럼 결국엔 처음부터 다시 경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그냥 다시 진짜 소일거리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뭔가 내가 그 생계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 시간을 조금이라도 뿌듯하게 보내고 싶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아니면은 진짜로 좀 비영리 사업이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월급쟁이 부자들 팟캐스트처럼 비슷한 꿈을 꾸고 있는 분들을 도와보자. 이런 그 전에 직장 생활 했을 때보다는 좀 더 내가 생각하기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그거를 찾는 과정은 반드시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가만히 있으면 진짜 뭐 약간 내가 완전 세상에서 사라진 느낌? 네. 왜냐면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겠어요. 근데 그러다가 뭐 이제 좀 천천히 해볼까, 은퇴해볼까 하고 탁 하면은 이제 엄청난 공허함이 밀려오면서 뭐라고 살아야 되지? 그래서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그래, 이제는 나는 생계가 아니라 좋은 일을 하면 살아야겠다. 좋은 일을 하면 살려고 하면은 또 이걸 좀 잘하고 싶어요. 하다 보면 또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너무 많은 이것도 너무 이거에 무한 반복이야. 근데 저는 그거 자체가 요즘에 인생인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이것도 되게 좋은 부분인 것 같고, 약간 저는 여신웅님 말씀하시는 게 그냥 그런 거잖아요. 그냥 뭐 회사 그만둔다고 해서 영원히 쉴 수 없다. 일주일 휴가 갔다
오는 거는 일주일이라서 그런 거지. 그게 무기한이 되면 그렇게 살기 힘들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인생에서 내가 뭔가 의미를 찾는 게 항상 확산과 수렴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저것 되게 많이 벌려보다가 그다음에 굉장히 집중을 해보다가 다시 또 다른 쪽으로 확장을 해보다가 이렇게 확산과 수렴을 계속해서 이제 거치면서 뭔가 내가 살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 내가 원하는 어떤 인생에서의 의미, 그런 방향성을 찾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찾는 과정은 결국에는 직장 생활을 하거나 뭔가 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을 때도 똑같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뭔가 그런 확산과 수렴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성, 나만의 방향성을 찾아가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이제 책에 보면 빠르게 은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공식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제 적어도 은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은 내 노동력이 아닌 무언가가 돈을 벌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중요하죠.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자산을 통한 이제 투자소득, 이제 투자소득에 관련된 부분인데 투자금이 있고 투자 성과가 있잖아요. 근데 아마 이 팟캐스트를 꾸준히 들어보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투자금과 투자 성과는 곱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투자금 곱하기 투자 수익률이 내 어떤 투자 성과를 결정하는데 그 투자 수익률이라고 하는 투자 성과는 당연히 수익이랑 손실 그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거고 투자를 했을 때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샀는데 굉장히 비싸게 사서 이제 남들보다 비싸게 사서 고생을 한 경우도 있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훨씬 많죠. 고점에 사서 물리게 되는 분들 그런 경우에는 손실이 있을 거고 반면에 내가 아이디어를 세우고 그 투자가 성공했을 때는 투자 수익이 있을 거고 근데 그 투자 성과를 위해서 필요한 투자금은 결국에는 그 소득 마이너스 소비인 거죠. 월급을 얼마를 받는지 내가 이제 사업을 해서 얼마가 돈이 들어오는지 반면에 내가 1년에 생활비를 어느 정도 쓰는지 그래서 소득 마이너스 소비에 이제 투자 수익 곱하기 투자 손실 그 값을 다시 곱해주는 거 그게 결국에는 이제 내 어떤 자산 소득의 지속 가능성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공식이 아닌가 싶어요. 이거는 지속 가능한 수익을 위한 비결이라기보다는 뭐 절대 공식 이런 게 아니라 원리라고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개념을 익히기 위한 원리.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소득에서 좀 최대한 좀 전략을 해서 그 남는 돈을 그걸 좀 투자 수익으로 불려서 좀 더 이렇게 그 규모를 키우는 게 중요한 것 같네요. 네. 지금 이제 3년차 되셨는데 중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쉽지 않은 상황들도 있었고 그래서 더 몰입을 하는 시간들도 가지셨는데 혹시 지금 그 중간중간에 뭐 은퇴한 거에 대해서 뭐 후회하신 적은 없으셨나요?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심지어 그 코로나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투자금이 정확하게 1억 7천까지 줄어들었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투자금이 제 전 재산이었어요. 그러니까 눈앞이 깜깜해져요. 그럴 때는 후회될 것도 같은데요. 근데 후회는 안 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거라는 건 알고 있었고 근데 그 회복이 1년일지 아니면 작년처럼 그렇죠. 2, 3개월일지 그거를 알 수 없는 그 불확실성이 문제였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최악의 시나리오는 제주 생활을 접고 다시 재취업을 해서 이제 그 육지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 저는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일단은 생각을 했었고 근데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방법을 찾아봤던 거죠. 지나고 나서라서 좀 더 이제 그게 아름답게 기억된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어떤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다가 그게 없을 때 아무리 내 자산이 많더라도 약간 뒷골이 서늘해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극복하고 나면은 그걸 극복해야 되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세상에 어디에 던져지더라도 생존할 수 있는 나만의 능력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가장 먼저 그럼 조기 은퇴를 위해서 지금 먼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휴가를 한번 써보셔야 돼요. 휴직을? 휴직이면 더 좋고요. 휴직이면 최소 3개월에서 1년까지니까 그거를 회사에서 받아준다고 하면은
저는 그걸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 일주일 정도는 휴가를 내보시고 대신에 그 휴가를 낸 일주일의 기간 동안 혹은 뭐 3개월, 1년의 기간 동안 여행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긴 시간을, 나에게 주어진 긴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를 여행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아, 이게 정말 좋다. 그러면 그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거를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근데 너무 지루하고 뭔가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내가 약간 뒤처지는 느낌이 든다. 이제 그게 어느 쪽인지는 살아봐야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로 다 접고 회사 그만두고 살아본다고 하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calculated 리스크라고, 이제 계산된 리스크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출구를 마련해 놓은 그런 여행 연습을 해보시는 게 어떤 내가 조기 은퇴가 맞는지 아니면 그냥 퇴사하고 진로를 바꾸는 게 맞는지 그거를 찾아볼 수 있는 어떤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시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보통 이제 아무래도 직장 다니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산소득을 어떻게 좀 만들 수 있을지. 자산을 늘려본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부동산도 그러니까 좋다 안 좋다로 따지는 프레임이 있고요. 싸냐 비싸냐로 따지는 프레임이 있어요. 근데 성공하는 투자자는